그리고 이제 이것만은 꼭 오늘 강의에서 좀 지키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마지막에 한두 마디 하고, 사실은 오늘 강의보다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질문해 주면 저는 끊임없이 답변해 주는 거를 목표로 하고 사실은 왔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제 얘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그게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 책에 보면 목차를 여러분들이 한 50여 개의 이 아젠다들이 있어요, 제목이. 이 제목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어떤 인사이트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꼭 좀 기억해 뒀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타이밍이 전략이다, 전략이 핵심이다 하는 얘기는 여기에 제가 여러분의 사례를 놓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병철 씨 이야기를 놓고 있는데, 이병철 씨가 초기에 엄청난 그 대지주로 성공하다가 갑자기 땅값이 폭락하면서 망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항상 하는 것이 사업은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매년 실천하시는 게 있어요. 일본에 꼭 몇 달씩을 연말에 머물다가 한국에 오셔가지고 전체 CEO들을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당신께서 일본에서 각계각층의 모든 전문가를 보니 앞으로 미래 사업의 전망은 이렇고, 앞으로 우리가 나갈 방향은 뭐고 한 것에 대한 정리가 되어 온 것을 가지고 CEO들에게 향후 1년 동안 먹고 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그런 실패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항상 얘기가 하는 것이 언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타이밍을 정하는 것이 사업에서 전략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걸 심어놓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래요. 어떤 제품을, 아까 티보하고 DVD 제품이 있지만 어느 타임에 어떤 제품을 내놓을 것인가 하는 그런 그 타이밍 선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략적 사고의 핵심은 단순화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칼럼에 쓴 것도 이 제목을 가지고 사실은 경영 생활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다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사업가가 대해서 쓴 것과 젊은이들에게 쓴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한번 의미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 아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가지 라인 빌딩 블락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몸으로 머릿속에 담아놓는 거는 꼭 잊지 말라고 하는 것 남겨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창조적 디자인 경영으로 새로운 경영가치를 창출하라고 하는 거는 일본의 아사야마 동물원 이야기가 여기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저한테 한번 아사야마 동물원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시면 제가 90분 동안 쉬지 않고 여러분들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놀라운 이야기를 쏟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TPM 원리가 아까 뭐냐고 우리 정 사장 또 묻던데, 이 T는 테크놀로지예요. P는 생산이에요. M은 마케팅이에요. 그런데 우리 벤처 기업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해놓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정부가 돈을 안 줘서 이래서 실패했다고 하는 변명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비즈니스에서 이 테크놀로지가 1000m 고지라고 하면 생산은 3000m 고지예요. 3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마케팅은요 7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요, 기술 개발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이나 그 주변에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생산하려고 하다 보면 이 생산의 그 원재재는 어디서 조절하고, 사람은 인력은 어떻게 조절하고, 생산 공장 부지는 어떻게 하려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규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그리고 이거 가격 책정은 어떻게 하고, 유통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이 그 고민할 것이 3배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할 것들이. 그래서 테크놀로지에서 성공했는데 생산 단계에서 망하는 사람들이 3배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마케팅 단계로 넘어가면 내가 주변 사람들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데는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이런 패턴을 바꾸려고 하면 그건 여러분들 돈은 돈 대 쓰면서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변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까 누누이 얘기했던 것에 TPM 원리가 그 안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마케팅이 왜 7,000m 고진지를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이용하기 쉽게,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유용성과 즐거운 거리를 거기 담고 있는가에 대한 거를 고민하는 그런 단계가 다 들어있는 게 마케팅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TPM 원리를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나라 500개 기업을 분석을 해봤더니 망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결국은 마케팅까지 성공 못하면 그건 망하는 거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사업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소비자와 시장 분석을 제일 먼저 하라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거꾸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는요, 어떤 용어 하나가 여기 있는 거는요, 그 9가지 나의 빌딩 블록스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전략과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 펭귄 효과가 다 그거 마찬가지인데요. 펭귄은 겁쟁이에요. 그래서 물가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싶어도 절대로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떠밀어서 들어가거나 정말 배고파서 죽느니 차라리 물고기라도 한 마리 먹고 죽겠거나 하는 사람이 그게 한 마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서 살아나오면 같이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고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겁쟁이인 거예요. 처음에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혁신 구매자, 호기심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사는 것이고 중간에 사람이 구매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의 혁신 제품이 그래요. 그걸 캐즘이라고 그래요. 캐즘. 그거 절벽이 있어요. 그 캐즘을 넘어가지 못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다. 그 혁신 제품의 공동적인 특징이 이 펭귄 효과에 있다는 거예요. 그 초기 위기가 이 펭귄 효과를 모르면 아까 소비자들이 자기 제품에 대한 것에,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것과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객은 커스터머가 왕이라고 하는 건 영어 표현으로 Customer is always right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 연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의 고객이 왕이지 그냥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종로로 따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거기 적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업이 어느 정도 크게 되면 M&A 이런 것에 눈을 떠야 돼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건데 누가 하고 있으면 그걸 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빨리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게 기본적인 기업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떤 전략을 만들 때는 반드시 상생 전략을 만들어야 돼요. 나라고 하는 것을 놓으면 안 돼요. 그건 반드시 실패합니다. 거기에 아까 코어 파트너스가 있죠. 나인 비즈니스 첫 번째. 거기 이해관계자들이 쭉 있는데 그 사람들 성공하게 해줄 건가 할 것이 뭔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늘. 그러면서 나한테도 좀 도움이 되면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업은 실패하지 않아요. 다 후원자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중심에다 둬요. 저는 NGO 활동, 저도 어려운 사람들 위해 20년 동안 일하고 있지만 내가 중심이 되면 그 사업은 반드시 실패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핵심 가치를 주려고 하려면 서로가 도와주려고 그래요. 왜 저보고 사람들이 성공하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중심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도 사실은 남들이 성공하고 그 다음에 나도 이익이 되면 그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되면 사람들은 경계하고요. 반발하고요. 아니면 자기가 또 딴 주문이 차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런 점에서 이 상생이 항상 기본이라고 하는 것 담아놓은 것이고요. 약자는 전략적 제휴 전략을 항상 구사하는 거예요. 내 혼자 큰 사람 경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남하고 협력을 해야 돼요. 근데 협력을 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항상 이익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나를 도와줘요. 그리고 다음 장, 그 다음에 또 이 사업 운영에 있어서의 사례인데요. 모범 사례를 함부로 벤치마킹 하지 말라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 책에도 있어요. 골프 여러분들 모범 사례가 뭐예요? 파플레이예요. 그런데 사업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프로들이에요, 프로. 고객에게 충성 경쟁에서 경쟁자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 사업가도 프로예요. 전 반기문 씨가 대통령 나왔을 때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아, 이거 사업에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당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딱 얼핏 하는 그 얘기고, 아, 이 사람 천혜 월급쟁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월급쟁이는 사업가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도 사업가예요. 그래서 안철수 씨는 정치가가 금방 돼서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시간은 걸렸지만.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다 숨어 있는데요. 그 모범 사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되냐면, 이거는 그런 월급쟁이들의 그 표준 모델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컨셉인 거예요. 사업가라고 하는 사람은 나만의 유일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범 사례라고 하는 거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컨셉에서 기존의 교과서에 나온 베스트 프랙티스 모범 사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비즈니스라고 하는 항상 흐르는 것이고, 아까 그 백산주의소처럼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했구나. 그냥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건 안 되지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게 하는 거가 이 모범 사례에 가지고 있는 그 함정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정비 아까 변동바꾸라고 하는 건 늘 바꾸게 하는 것이고, 이 기회비용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늘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요. 특히 가족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가족들이 이 비즈니스 안 하고 각자 나가서 번다라면 얼마나 벌까?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그 기회비용하고 내가 지금 벌고 있는 1,000만 원이 어느 것이 더 큰가는 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못하면 나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눈을 뜨라고 하는 것이고, 이 경제 경영학을 안 배웠더라도 이 기회비용 개념에 대해서는 눈을 빨리 뜨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부하 직원들이 어떤 자료를 가져오게 되면 식별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기회비용을 감안하고 이 계획을 짰나 안 짰는가에 대해서 변별을 해줘야 돼요. 종업원들은 다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그거 하면 되게 적자 보고 안 돼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저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회사에서 돈 받고 있는 이것에 대한 코스는 생각 안 하고 어떤 계획을 짜서 이익이 남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인건비도 고유한 기회비용을 감안해가지고 그 사업에서 적자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판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매 순간에 있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매물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 사업에 얼마를 투자했는데 나 이거 안 받으면 안 돼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세요. 대한민국이 M&A가 가장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매몰 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영어로 썬크 코스트예요. 여러분들이 커피를 샀는데 커피를 쏟았으면요, 그걸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다시 커피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커피를 사면서 아까 버린 3,000원하고 이거 3,000원인데 6,000원 됐는데 어떻게 커피를 마셔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새로운 3,000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요. 기업들에 가면 어떤 기계시설을 설치했는데 이거를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새로운 비즈니스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면 가감하게 그거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새롭게 의사결정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 투자할 금액과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유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아파트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 안에 이 기회비용과 이 매몰비용을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하면요, 의사결정을 아주 스마트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책의 그 내용을, 경제학 교과서 내용을 아주 쉽게 제가 예를 들어 쏘는 거예요. 그럼 꼭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아웃소싱 전략은 여러분들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자신의 핵심 역량은 아웃소싱 하면 안 돼요. 그럼 그 기업은 망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을 채용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회계라든지 또는 어떤 판매 대행을 주는 거 이런 건 좋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부분에 어떤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도 아웃소싱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팔아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을 저기 아웃소싱 할 때 주의점으로 얘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7월 달에 책을 하나 내게 되는데 환경이 경쟁력이다 하는 책을 내게 돼요. 그 미세먼지 어떻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16가지 과제를 담고 있는데요. 환경 같은 문제가 대표적인 건데 측정할 수 없는 건 계산할 수 없어요. 특히 기업은 그렇습니다. 뭐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면 그건 뭐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얘기하고 있지만요. 지금은 어느 거든지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그 기회비용 개념이나 등등 그런 걸 이용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측정하게 되면 바로 어떻게 계산할지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 측정만 하게 되면요. 기업의 상당 부분의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기 목차만이라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고 있다가 그때 필요할 때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고정비를 변동비를 어떻게 바꾸지 하면 때 그러면 고정비를 변동비 바꾸는 거 펴놓고 보시는 거예요. 한번. 그러고도 안 되면 문자 오세요. 보내세요. 또 한 가지 인재 관련된 부분인데 저기 대전의 성신당 아시죠? 송 교수님은 거기에서 오셨으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 화재가 났던 회사예요. 근데 화재를 진압하고 그걸 복구하는 과정에서 종업원들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종업원과 주인을 함께하는 그 동지로서 생각하기 시작한 게 오늘날 이 회사가 오는 계기가 돼요. 아까 백상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람은요, 땡치기 만드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기계적으로만 써서 그래요. 저 같은 사람 부리려고 그러면요, 주인이 믿고 맡겨주면 돼요. 저는 믿고 맡겨주면 제가 주인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근데 시시콜콜 뭐 돈을 뭘 썼느니 못 썼느니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요, 그런 기업에는 충성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근무 시간 하면 딱 하고 말아요. 근데 저한테 어떤 이렇게 믿고 맡겨주면 그냥 저는 주인보다 제가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언제든지 보내요. 제가 여기 문자 보내는 10몇 명의 사람은요, 각각의 한 사람이 다 책으로 돼 있어요. 마사 회장 하면요, 마사에 관련된 수많은 아이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마사의 직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분에게 제가 충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한 식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놓고 보면 사람이 충성하게 하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룹 다이내믹에 대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걸 이 중요성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셋이 하는 것보다 낫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나보다 못한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신념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은 그런 신념을 안 가지고 있어요. 특히 조금만 성공한 사람들은. 오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부숴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채용할 때는요, 정말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젊어서나 조직 경험이 없으면 사람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회사는 사람 뽑을 때 저보고 와서 저기 오늘 채용하는데 와서 좀 뒤에 가만히 좀 앉아 있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종이 갖고 제가 체크를 해요. 그 사람들이 했던 것과 제가 했던 것을 비교를 해보면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변별을 해요. 그게 사람을 한 번 차용하면 그 사람이 안 나간다고 버티면요, 사실은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는 자르기가 힘들어요. 책에도 그 이유를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사람을 채용하면 왜 해고가 있는지 법적인 걸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일단 채용을 할 때 신중히 하지만 일단 채용하면 성신당이나 백산주도처럼 믿고 맡겨줘야 돼요. 그러면 한두 번 정직하지 않더라도 돌아와요.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돌아오고 그래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려고 그러다 보면 인파먼트를 해야 돼요. 중소기업들 99%의 중소기업이 대개 90% 이상이 그냥 중소기업을 평생 가요. 그 사람들 인파먼트를 못해요. 직원들 못 믿어서 못 맡기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한테 같은 사람이 맡겨놓으면 지금보다 내가 10편 더 키울 텐데.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바로 이제 그러한 것에 여러분들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인파워먼트 하는 것에 대해서 권한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칼럼 보내준 거 있죠. 칭찬과 감사에 힘을 안다면 공유해 줬나요? 우리 정 사장님? 예. 제가 오늘 국방일보 칼럼 어제 날짜에 나온 거에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그 이유까지 대해서 써놨습니다. 왜 장병들이 빨리 칭찬하고 감사하는 걸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나머지는 조직 설계나 이런 거 나중에 이제 기업이 처음에 10명을 시작할 때 50명으로 생각할 때 100명 할 때 그게 좀 달라요. 저는 그런 기업들 다 컨설팅 하다 보니까 스팬 오브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있어요. 중소기업들이. 이게 이런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언젠가는 책을 한번 쓰고 싶었는데 사실 인사관리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영역은 넘보지 않는데 자문은 해줘요. 제가 어떤 기업을 했을 때 10명에서 50명을 가다 보니까 이런 에러가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직 구성원 회사에서 부서 명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구성원들은 어떻게 또 이동을 배치를 해야 되는지, 승진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돼요. 그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업을 커나가면서 해야 되고요. 그런데 조직에는요, 경쟁과 인센티브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돼요. 단 몇 명이 있더라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획일주의, 평등주의를 노조가 자꾸 가르쳐 가지만 성공하는 조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책에도 한라 신협이라고 하는 곳에 몇십 명 안 되는 그 조직에 경쟁 도입해가지고 인센티브 도입해가지고 꼴찌가 1등 신협으로 바뀐 사례가 들어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례가. 바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장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봉사활동하는 사람은요, 책상 위에 앉아서 이론적으로나 직책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문제 해결을 못 해요. 항상 현장에서 소통하고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도중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제 해결 방법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은 아무리 제가 우리 그룹의 장이고 하지만 가정 방문 이런 걸 해요. 그분들하고 소통해요. 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취업 같은 게 필요해가지고 기업들과 또 그런 사람들도 연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KT는 무문이 현답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중간 관리자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우리 현장 가서 듣게. 인파워먼트를 현장에다 주고 권한 이양을 현장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장에서 나오는 어떤 에러나 이런 거는 즉석에서 해결이 돼요. 우리 관조직은 현장에 생기는 문제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왜곡이 돼가지고 청와대에 정작 보고할 때는 저는 엉뚱한 소리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가 당사자 소통 능력 그건 별개로 그런 조직의 라인상에서의 다단계 구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 단계만 넘어가면요,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얘기가 거기서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객과 관련된 현장의 소리는 바로 현장에 듣고 현장에서 해결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권한을 인파워먼트 시켜줘야 돼요. 바로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일이 잘 풀리고 나도 일하면서도 행복하고 직원들도 커는 거예요. 그럼 나가면서 그 사람이 또 비즈니스에 새로운 오브를 해서 성공하는 거고. 그리고 또 다음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회 지도자들이세요. 교회나 가정에서나 모든 공간에서 지도자들인데 저분을 보면 뭘 나도 배우고 싶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업가들은 그런 걸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책에다가 몇 가지 써놨는데 첫 번째로 이제 엘리베이터 스피치는 제가 미국에서 MBA 하는 동안에 매 순간 1분 만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 전달하게끔 교육을 받았어요. 영어로도. 그걸 우리 방청석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평가를 해요. 패스, 페일. 패스해야 저는 그 수업에 엘리베이터 스피치에서 통과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배워둬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아까 비용과 그 수익이 나오는 그 나인 빌딩 블록스에서 비용과 수익이 나오는 걸 숫자상으로도 보는 법을 여러분들 금방 알아야 돼요. 저는요, 어느 회사 재무제표든지 5분 이내에 다 그 회사의 나름대로 문제점을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보여주면. 거기에 거짓이 없다면, 아, 이 기업은 판매가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거기 안에서 숨어 있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나의 빌딩 블록스를 항상 연계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안목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메모하는 습관은 뭐 그렇고. 근데 메모도 사실은 메모장 같은 거를 항상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산책하면서 어떤 것에 몰입을 할 때 그때 순간적으로 메모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부탁을 받고 열흘 동안 새롭게 제가 저 기존에는 책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우리 송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잠자다 일어나다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한 거가 다 강의 노트 된 거예요. 저도 그런 식으로 강의 노트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들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절대로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거기 아마 칼럼에 변명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노력하라고 그러는데 변명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 오늘 되게 변명의 7, 80%는 뭐냐면요. 저희 시간이 늦게 와서 변명하는 거예요. 아우, 뭐 애가 아팠어요. 아, 남편이 뭐 이렇게 해서요. 아, 집사람이 뭐 이렇게 해서요. 아, 누가 죽어서요. 아, 그 사람 이렇게 몇 년에 몇 번씩 죽나? 사람들이 듣다 보면 그런 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일본의 사업가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요. 약속 장소에 20분 전에 가라고 그래요. 오늘 이렇게 세미나 강의가 있고 그러면 20분 전에 와가지고 여기 준비하시는 김석규 선생님한테 오늘 강의 주제가 뭐예요? 발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강의 노트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하고 와서 파워포인트도 한번 준비해보고 아,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질문하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유가 생기잖아요. 근데 막 오다가 교통 때문에 뭐가 20분 늦으면 아, 뭐로 가서 변명을 하지? 아우, 지난번에 와이프 팔았는데 이번에 아들 팔까? 뭐 등등. 이 잔머리를 굴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계 모든 사람이 공통인 거예요. 그런 습관 없애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속 장소에 남보다 20분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변명거리의 80%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업가들이 저 오너들이 자녀들 교육하는 걸 저는 30년 가까이를 기업 오너들하고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택사업가가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를 한번 책에서 보세요. 그 사람은 막노동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밤에만 집에 들어가면요. 목욕 재개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생각하는 나라의 이상형 이런 거를 자기가 글을 쓰기 시작해요. 관복을 입고. 그게 그 유명한 마키아벨리 군주론이 된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재택에서 사업하는 건 좋은데 사업 공간과 아닌 것에 대해서는 구별하고 그 사업할 때는 아주 절도 있게 집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재택 사업가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주목하라고 하는 거는 뭐 그렇고 그 다음에 기본에 충실하고 또 자신만의 공간 아까 얘기했고 그 스트레스는 적당히 즐기는 거가 필요하고요. 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자신만의 공간을 갖는 거 이런 거를 하잖아요. 저는 하루에 20km씩 걸어요. 별도로 운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한테 컨설팅이 필요한 사람은 그때 오라 그래요. 그냥 알아요, 사람들이. 제가 1시간 이상을 여의도 광장에 도는 거 알아요. 자기 그때 거기서 몇 시에 볼까요? 그래 오세요, 그래요. 같이 도는 거예요, 단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애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얘기 듣고 제 얘기하죠. 운동하는데 같이 왔는데 뭐. 그리고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저기 가급적이면 식사는 언제든지 10,000원 이하짜리만 해요. 왜냐면 제가 서울역 쪽광촌에 저기 손자들하고 사는 할머니 가정을 도와주는 게 있어서 제가
한 달에 3번 굶은 거 가지고 7사람의 벤처 사업하는 사람들 제가 모았어요. 우리 정유사님 우리 계약서 봤죠? 7명이 쓴 계약서. 그래가지고 7명이 매달 20만 원씩을 7년간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물론 국가에서 돈을 내주지만 현금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우유값이나 이런 거를 댈 수가 없대요. 하나 백혈병 환자인데. 그래서 7명이 같이 한 달에 3개씩 굶는 거예요. 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집에서 간단히 결혼하고 우유하고 그냥 이렇게 야채 먹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10,000원 전략해가지고 3번만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어 살아라면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한 끼 굶고 하자 하니까 7명이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다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평상심을 유지하는 버팀목을 만들자고 하는 거는요. 저는 원래 제가 여기 각자가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신앙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쓴 거였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책을 낼 때 천주교 신자들하고 되게 거의 엔타이 그 종교 이런 거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평상심에서는 또 수사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버팀목이라고 하는 표현을 바꾸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요.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미래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캐시플로우를 만들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번다는 거는 한쪽에서는 비용이 나가면서 한쪽에서 매출이 되어 있는데 언제 내가 이 적자를 보고 어려워질지를 모르는 상황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가는 굉장히 신중하고요.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살다 보면 내가 왜 사업을 하지? 막 흔들리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버팀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이런 아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요한복음 말씀하신. 예. 아니 성함을 네. 이만희라고 합니다. 이만희 씨. 이만희 사장님께서 아까 저한테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창조적인 것이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고 듣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냐면 일본의 아사야마 동물원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렸고 언제 한번 들려드릴 수 있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더 창조적으로 될 수 있으려면요 거기에는 어떤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강한 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선을 추구하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저는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게 어려서부터 제 항상 머릿속에 배어 있었어요. 내가 쓰러지면 우리 가족은 쓰러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렸을 때 너무 강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도 내가 열심히 더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은 가족은 이제 다 극복이 됐는데 정말 우리 사회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일생동 하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돈 벌어야 되는 거는요, 가족들을 위해서는 이미 끝났어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고 도와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면 제가 기본적으로 써야 할 활동비라는 것이 기백만 원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거를 벌기 위해서. 근데 그 긍정을 벌기 위한 목적은 정말 그 위에 넘어 있는 정말 가난하고 이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가 심어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가 있으면 가난하면 할수록 자꾸 생각을 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누구하고 협력을 하지? 그게 끊임없이 제안을 하게 돼요. 두드리는 거예요, 가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두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두드리지? 어떤 컨셉으로 접근해야 되지? 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의적인 생각이 되는 거죠. 제가 부분적으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아사야마 동물원은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버팀목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사업이 어려워도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확고한 그런 것을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들 사업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수동적이 돼요. 그 있는 거 가지고 있는 선에서만 조금 하다가 말아요. 그 평생 중소기업가 끝나는 거예요. 그 대기업으로 가는 사람이 1%도 안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제 그러한 점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그 네 가지 다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사업을 하는 거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요. 여러분들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기업의 가치라는 것에 원리는 뭐냐면 미래의 순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재무관리, 경영학의 재무관리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데, 근데 이 밑에 있는 이 공식이 그건데요. 이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이 합친다는 뜻이에요. 그 시그마의 앞에는, 밑에는 0부터 T는 타임이고요. 위에 그 N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이에요. 1년, 2년, 3년, 10년이고 한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을 합쳤다는 거예요. 근데 뭘 합치냐? 매년 들어오고 나오는 건 순현금 흐름이에요. 내가 벌어들이는 거죠. 돈을 쓰고 버는 거니까 그것을 갖다가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를 이렇게 환산한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가치를 합쳐놓으면 net present value라고 하는 현재 가치가 돼요. 저게 기업의 가치예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 기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저 NPV라고 하는 그 순현재 가치를 최대한 높이려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본 개념 속에는 저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이 단순한 거지만 이 안에 사실은 1년 내내 우리가 몇 날을 며칠 여기서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 안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것들을 이렇게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컨설팅 회사에서 기업의 가치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다 이 원리의 단순